70대가 되면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염색을 통해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흰머리를 그대로 두고 자연스러운 품위를 살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자신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흰머리에 대한 염색의 장단점과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멋지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흰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좋은 이유. 흰머리 염색이 주는 젊고 생기 있는 인상. 흰머리를 염색하면 얼굴 전체가 밝아 보이고 더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머리나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염색하면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염색은 단순히 머리색을 바꾸는 것을 넘어 외모에 변화를 주며 새로워진 느낌을 줍니다.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자리에서도 염색한 머리는 단정하고 신경 쓴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흰머리 염색은 노화의 흔적을 완화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승. 염색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자신감을 선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깔끔하고 단정한 머리색을 보면 스스로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밝고 생기 있는 머리색은 나는 아직 활동적이고 젊다는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개선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염색은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다양한 염색 컬러를 활용해 개성을 표현하기. 염색은 단순히 흰머리를 감추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색, 회색 또는 자연스러운 블론드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밝은 톤의 갈색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회색에 가까운 은발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나 부분 염색을 활용하면 더욱 개성 있고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머리색은 나이에 관계없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 자연스러운 흰머리의 멋과 품위.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것은 노년의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선택입니다. 은발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잘 정돈된 흰머리는 젊은 세대에게도 멋진 어른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나이에 맞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감추기보다 오히려 멋지게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학 염료가 두피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염색약에는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두피는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염색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염색약의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두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염색을 피하고 두피와 머릿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피 자극 없이 자연스러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색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약. 염색은 단발성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염색을 하면 한두 달마다 뿌리 염색이 필요해지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자주 염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유지하면
이러한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깔끔하고 단정한 흰머리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흰머리 염색 시 고려해야 할 점. 두피 상태와 건강을 먼저 확인하기. 염색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두피 상태와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가 민감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 염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두피 상태를 점검하거나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염색약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면서 염색을 하려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건강은 염색 후에도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순한 염색약 선택하기. 염색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화학 성분이 적고 두피에 자극이 덜한 순한 염색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은 두피와 머릿결에 손상을 덜 주면서도 깔끔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약국이나 전문 매장에서 두피에 적합한 제품을 상담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머릿결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염색 유지 방법. 염색 후에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색한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더 약해지고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습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염색 전용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색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또한 햇빛과 같은 외부 요인이 머리색을 빠르게 바를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하거나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염색 유지 기간을 늘리고 머릿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팁. 흰머리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선택하기.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어드 컷이나 숏커트는 흰머리를 더 정돈되고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길이가 긴 머리는 자칫 관리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다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면 흰머리도 매력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머릿결 관리로 흰머리를 깨끗하고 윤기 있게 유지하기. 흰머리는 관리가 부족할 경우 쉽게 푸석해지고 황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습 효과가 뛰어난 헤어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발용 샴푸를 사용하면 흰머리의 황변을 막고 맑고 깨끗한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파 트리트먼트나 홈케어 제품으로 머릿결에 영양을 공급하면 더욱 건강하고 윤기나는 흰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흰머리는 자연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흰머리와 조화로운 옷 색상과 액세서리 활용. 흰머리를 더욱 멋지게 보이게 하려면 의상과 액세서리의 색상 선택도 중요합니다. 흰머리와 잘 어울리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 예를 들어 베이지, 파스텔톤, 라이트 그레이 등을 활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세요. 너무 어두운 색상보다는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액세서리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절제된 스타일로 흰머리의 품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옷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면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5. 흰머리 염색과 자연스러움의 조화 찾기. 부분 염색이나 하이라이트로 자연스러움 살리기. 흰머리를 전부 염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분 염색이나 하이라이트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흰머리와 자연스럽게 섞이는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면 젊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분 염색은 흰머리의 자연스러움을 살리면서도 염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흰머리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 하이라이트는 더욱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도 변화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염색과 흰머리를 혼합한 스타일링 아이디어. 흰머리를 완전히 감추지 않고 일부는 염색하고 일부는 그대로 두는 것도 새로운 스타일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머리나 옆머리는 흰머리를 살리고 뒷머리는 염색을 하는 식으로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방식은 흰머리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할 수 있는 절충안입니다. 또한 색감이 섞인 머리카락은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선택을 위한 전문가 상담. 흰머리 관리나 염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미용실의 전문가들은 얼굴형, 피부톤, 머리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할지 자연스러움을 살릴지 고민 중이라면 다양한 옵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본인의 스타일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흰머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색을 통해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활용해 품위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을 참고해 여러분만의 멋진 흰머리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흰머리를 염색하는 편인가요? 자연스럽게 두는 편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더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계적으로 7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도 많고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는데 왜 그럴까요? 몸이 불편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가족, 사회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이나 건강 문제도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일상의 중심이었던 가사 노동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뭐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사회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줄거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충분히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자녀의 삶이 중심이었던 분일수록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 살았던 시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취미, 나의 목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독립했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떠난 후에도 내 삶이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이동의 문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 인간관계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7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 가정을 돌봐온 분들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경제 활동을 주로 해왔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줄면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거나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취미 활동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경제적인 불안감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관리와 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여유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살려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을 줄이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나 각종 염증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우울감이 지속되면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이 감소하고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인 요인은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신체적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즐거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미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체중 증가나 혈액순환 문제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 적어지면 삶의 활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 요가, 가벼운 등산 같은 활동이 건강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글쓰기, 꽃꽂이, 요리 같은 취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배움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 읽기, 하루에 5,000보 걷기 같은 작은 목표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뇌도 활성화되고 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하는 취미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더 즐겁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같은 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목 모임, 종교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돕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5번째,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신체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3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4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즐거운 순간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좋은 습관이 좋은 건강을 만들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분 좋은 음악을 듣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동호회나 문화센터를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운동 모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3번째, 친목 모임이나 종교 모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교류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고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두면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가볍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기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번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도 커지고
세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소통할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아두면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와 손주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SNS나 메신저를 이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강의나 취미 모임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그림 그리기, 영어 공부, 운동 모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상 통화를 이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화상 통화를 활용하면 대면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여행, 취미 등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의료 지원,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아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계획적인 지출을 하면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고 삶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등을 계획적으로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만들기, 수공예품 판매, 작은 농산물 재배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일거리라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여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소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취미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면 더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친 절약보다 자신을 위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 가끔은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여행 가기,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소비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되 꼭 필요한 곳에는 기분 좋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이나 문화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에도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면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운동 같은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한 소비도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건강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돈을 쓰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소비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여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찾아가며 더욱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 만나기 귀찮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초대하면 좋은 사람들과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건강한가요? 지금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까지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꼭 초대해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고 면역력도 강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6번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생활 의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안정됩니다. 특히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고립된 생활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 정서 안정, 행복감까지도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매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생활 속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항상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도 함께하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피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험담과 뒷말이 많은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자주 웃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갈등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만남보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더욱 즐겁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운동, 독서 모임, 요리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만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취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라도 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짜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용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오래된 친구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풀리면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재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불편하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관계보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더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카페 등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대화를 걸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첫 번째,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친구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상대방이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6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 편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5번째, 한 번쯤 내 주변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6번째, 새로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클릭, 그 순간 내 돈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금융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인데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이 감지되었습니다. 자녀분이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전화 한 통에 수십 년간 모은 돈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문자, 공공기관 메시지를 사칭한 링크를 한 번만 눌러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진짜 금융기관처럼 속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자 진짜일까? 이 전화 정말 은행에서 온 걸까? 작은 의심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령층을 노리는 스마트폰 금융 사기의 최신 수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온 것처럼 보여서 눌렀더니 갑자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해.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했어. 당장 돈 좀 보내줘.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급하게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당했지?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정교한 심리전과 최신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짜 경찰, 가짜 금융기관 직원, 가짜 검찰까지 등장하면서 더욱 정교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스마트폰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숙지해도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령층이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립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문자나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와 가짜 문자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안에 링크를 한 번만 눌러도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층은 보이스피싱 전화에 쉽게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 믿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급한 상황을 연출하면 당황해서 돈을 바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범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은행 직원처럼 보이는 영상 통화까지 활용하며 정교하게 속입니다. 여섯 번째, 피해를 당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피해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거나 돈을 되찾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을 노리는 금융 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령층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 공공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온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받고 확인하려다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두 번째, 앱 설치 과정에서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중 인증을 설정하지 않아 계좌가 쉽게 해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TP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보안을 훨씬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다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금융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다섯 번째, 은행 앱을 사용할 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전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과 보안 설정을 익혀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면 금융 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 사기범들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특히 은행, 경찰, 검찰,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사기범들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황하게 만듭니다. 지금 계좌에서 불법 자금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식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지급 확인하세요. 라며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금융 정보가 유출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까지 모두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보안 점검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세요라는 말에 속아 가짜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은행, 경찰, 검찰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가장 흔한 스마트폰 금융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여기는 경찰청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나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마, 나 급해.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했어. 돈 좀 보내줘. 세 번째, 사기범들은 감정적인 압박을 통해 빠르게 송금을 유도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이체를 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네 번째,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번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에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전화번호나 발신 번호가 숨겨진 전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6번째,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다면 즉시 끊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는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금융 사기입니다.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택배 배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추가 지급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해킹될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 은행 앱에 저장된 개인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번째,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6번째, 스미싱 예방을 위해 가족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스미싱의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스미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 속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첫 번째, 사기범들은 금융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만 맡기시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들은 초기에 작은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 후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도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5번째,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식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담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는 99%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고령층을 속이기 위해 긴급한 상황을 조작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엄마, 나 지금 큰 사고를 당했어. 병원비가 필요해. 빨리 보내줘. 두 번째, 은행 직원처럼 가장하여 계좌가 위험하다고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불법 자금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계좌 보호를 위해 지금 즉시 송금해 주세요. 세 번째, 급한 상황을 조성하여 빠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네 번째, 자신이 직접 확인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지금 통화 중이니까 직접 은행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다섯 번째, 피해자는 너무 급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돈을 보낸 후에야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어떤 경우라도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강조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피해자를 조종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금융 전문가, 공무원, 경찰 등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신뢰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미리 조사해 둡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고 접근하여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친절한 태도로 접근하여 장기간 연락하며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자극하여 의심을 차단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피해자가 의심하면 공격적인 태도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이체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서서히 조종하는 것이 금융사기의 핵심 기법입니다. 단순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신뢰를 쌓아가며 유도합니다. 이런 정교한 사기 수법을 알고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금융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다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들은 한 번 쏘가 넘어간 피해자 명단을 공유하며 추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당신의 피해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2차 사기가 많습니다. 처음 당한 사기를 회복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사기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이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기 수법에 쉽게 걸려듭니다. 세 번째,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정보와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지난번 피해 때문에 힘드셨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돈을 한 번 보내면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보낸 돈은 보증금입니다. 최종 송금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사기 피해를 당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피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 번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다시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사람은 쉽게 속는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접근합니다. 금융 사기를 한 번 경험했다면 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요즘 금융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 경찰, 검찰에서 송금을 하라는 요청을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두 번째, 가족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는 말도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는 직접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금융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는 직접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번째, 의심스러운 번호는 차단하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사기범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 금융사기에 대해 가족,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의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보안을 철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를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금융 관련 앱에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시 OTP 인증이나 추가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 금융 앱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체제와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잠금 설정을 강력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 지문, 얼굴 인식 같은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5번째,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번째,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나 이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한 메시지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 설정만 철저하게 해도 금융사기를 예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계속 등장하므로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의심스러운 연락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칭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를 공유하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주변에서 금융사기를 당한 사례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면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 연락처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경찰서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이 스마트폰 보안 설정과 안전한 사용법을 가르쳐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과 금융사기 정보를 공유하면 예방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금액을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를 하면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을 추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다른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기와 관련된 문자, 전화, 계좌번호 등의 증거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증거가 많을수록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의 사기 수법을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사례를 알리는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은행과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사기범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첫 번째, 경찰 신고는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려면 1332 금융사기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고할 때는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신고 후에는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계좌 지급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신고 후에도 추가적인 사기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노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 피해를 당한 즉시 사기 이용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융권 공동 대응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사기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돈을 이미 인출한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피해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기를 당한 경우 피싱 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를 활용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신속한 신고와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금융사기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이 편리해진 만큼 이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심리적 압박과 최신 기술을 이용해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고 예방책을 실천하면 금융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안전한 금융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스마트폰 금융 사기가 걱정되는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